219번 문제 보겠습니다. 219번. 다음은 임대주택의 운영수지 분석 절차다. 그러니까 취득을 한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나중에 처분을 하는데 이 보유하는 기간 동에 영업을 한 겁니다. 그 절차 어떻게 이익이 발생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가능소득 총소득은 총소득으로 가능한, 즉 실현된 건 아니고 가능한 걸 얘기하고, 유효 총소득은 실현된 것을 말합니다. 자, 가능한 총소득에서 뭘 빼준다? 공실하고 대손 충당금, 즉 공실, 빈방,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서 불량부채, 돈 띄어먹고 달아나는 사람들, 이런 걸 빼줍니다. 기억은 바로 여기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소득을 플러스 기타 소득 같은 거 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준다? 영업하면서 경비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운영 경비 또는 영업 경비를 빼줍니다. 그럼 3번이 되겠죠. 답은 지금 니은에 들어갈 거니까 3번 답은 나왔고, 마저 보면 그렇게 해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수한 운영소득이 나옵니다. 자, 이 순수한 운영소득에서 뭘 빼준다? 부채 서비스에, 즉 저당 지불의 이자 같은 거, 이런 거 빼주면 세금 내기 전에 현금소득이 나고, 거기다가 이제 영업해서 나온 소득세를 빼주면 세금 낸 다음 세후 현금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자, 219번은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준다? 영업 경비를 빼줘서 순 운용소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19번은 3번이고, 다음 220번 보겠습니다. A 토지에 대한 투자안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이 경우 A 토지의 투자가치. 자, 투자가치가 나오면 여러분들, 투자가치가 나오면 항상 뭘 해준다? 순수익 또는 수익, 어떠한 수익이 뭘로 나눠준다? 자기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수익부터 찾아보세요. 그럼 순수익이 2천만 원 있고,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이자율이죠. 위험할증률, 거기다 인플레, 요걸 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것들을 더하고, 이건 더하고, A 토지의 가격 상승률, 이건 토지를 샀으면 토지의 가격 상승률이니까 토지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 주는 거니까 요건 요구 중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5%, 3%, 6%를 다 더하면은 5에 3, 8, 6, 14에 14%에서 요 4%를 빼 차감을 하면 10%가 나오면 이 10%가 순수한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0%를 지금 2천만 원을, 자, 2천만 원, 만 원은 여기 있고, 10%로 나눠준다는 10이라는 0.1이죠. 자, 0.1로 나눠주면, 이 계산기로 들으면 2억 원 나옵니다. 2억 원. 자, 2억 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220번은 답이 2억 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번 문제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221번. A 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자, 유효 총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과연 뭘 세금으로 보고 뭘 세금으로 보지 않냐입니다. 자, 이 소득세 있죠. 이 소득세는 영업소득세이니까 이건 세금입니다. 자, 세전 현금 수지니까 소득세는 빼줄 필요 없는 거고, 이 재산세는 매년 내니까 이거는 경비로 봅니다. 이건 비용으로 봅니다. 자, 이거만 알면 푸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준다? 영업 경비 비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영업 경비 비용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빼주면 무엇이 나오냐면 순수한 영업소득이 납니다. 순 영업소득. 자, 이 순수한 영업소득에서 뭘 빼준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이걸 빼주면 바로 뭐가 나오냐?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안 빼준다? 소득세만 안 빼주면 되겠죠. 자, 경비, 유지관리료 경비고, 화재보험료 경비, 수도료, 전기료 경비입니다. 자, 이 영업경비에 요 4개, 하나, 둘, 셋, 넷. 이거 빼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에 마저 빼주고, 재산세도 경비니까 요 영업경비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를 뺀 나머지를 다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냐? 그러면은 요 4,2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번. 갑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를 저당으로 7천만 원의 은행 융자를 받았다. 융자 기간은 10년이고, 자, 기간 10년 그러면
n이 10년인 거예요. n이라고 하면 다 기간이고요. 연이율은 11%. 자, 이자율 r은 0.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값이 매년 갚아야 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환원계수, 즉 저당상수는 얼마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저당상수는 이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대로 한번 일단 공식을 써보면 이 저당상수 구하는 공식은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 제곱에 이자율 r입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 0.12 마이너스 기간 n이 10이었으니까 10 분의 0.12 그거 구하면 돼요. 자, 여기 있죠? 바로 1번에 있네요. 답은 222번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3번. 다음은 세후 지분 복귀액의 계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자, 이거는 처분을 해갖고 돈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매도 가격에서 뭘 빼줍니까? 매도 경비를 빼줘야죠. 매도 경비에는 자기가 처음에 취득한 가격도 있을 것이고, 뭐 중개수수로 낸 거,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빼주면 순수한 매도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순수한 매도액이 나오면 돈 빌린 것 중에서 미처 못 갚은 거, 그걸 상환하지 못한 미상환, 저당, 남아있는 금, 잔금, 그걸 빼줘야죠.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을 내주죠.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니은에 뭘 들어가냐. 자, 니은을 찾는 거니까 미상한 저당연금 2번이네요. 자, 223번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4번.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는 어떻게 되는가? 얼마인가? 자, 그럼 세후 현금 수집을 찾아보면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집은 순영업소득에서, 자,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준다? 바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 서비스액이 뭐냐 하면 융자금 갚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간 융자 월 부금. 자, 여기 있죠?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1억 4천이고 9천. 자, 9천만 원을 빼주면 답이 얼마? 1억 4천에서 9천 빼니까 5천만 원 나옵니다. 자, 이 5천만 원에서 뭘 빼준다? 여기다가 이제 소득세, 영업소득세죠. 이제 여기다 이제 소득세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직. 자, 그럼 그 영업소득세를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순운영소득, 순영업소득, 이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자, 순영업소득 1억, 자, 4천, 자, 1억 4천. 빼기, 뭘 빼주냐? 재산세는 안 빼줍니다. 세금 붙일 때는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바로 이자 지급액. 자, 융자이자 7천. 자, 그리고 감가상각 1천. 자, 요걸 다 빼주면 그러면은 8천이와 4천이 6천이 나옵니다. 6천. 자, 이 6천에다가 요게 이제 표준 세액이죠.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득세율 30%니까 곱하기 0.3을 해주면 6, 38, 1,800만 원이 됩니다. 자, 영업소득세 지금 1,800 나왔고, 그 영업소득 요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5천에서 1,800이면 암산 하십시오. 3,200. 자, 3,20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의 의의와 기능에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치 못한 것은 1. 주택금융은 주택금융 돈 빌려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주택 소유를 주택의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융자해 주니까 실제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2번 정부의 주택보조금은 그쵸, 주택보조금 임대주택을 돈 빌려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 주택소비금융 그쵸, 주택을 소비하는 거예요. 주택을 사는 거 속하면 저당대출 역시 주택소비금융입니다. 주택을 살 때 주택을 저당 잡혀서 대출 받는 거니까 주택개발금융에 속한다. 틀렸죠? 주택소비금융에 속합니다. X고. 3. 주택경기의 부양을 유도하며 전반적인 경기조례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그렇죠? 주택경기 부양 뜰불자 기를 양자가 경기를 좋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금융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주택금융이 주택시장 기구를 조절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그렇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맞고요. 주택금융은 임차 가구에 임차인들, 집을 임대해서 빌려서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가주택 소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죠.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돈을 좀 벌었는데 집 살 여력은 안 되지만 주택금융을 통해서 융자를 받게 되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맞는 얘기예요. 다 오고 하나 X 못한 걸 고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의 기출문제입니다. 1.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맞습니다. 금융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영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맞고요. 3. 부동산 금융에는 담보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의 혜택 등이 있다. 맞습니다. 4번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담보라기보다는 프로젝트 사업 자체에 대한 담보입니다. 자,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아니죠.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제공받고 소구금융, 이 소구금융은 그 사업자에게 나중에 채권에 대해서 돈 갚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경우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소구금융이 일반적이 아니라 비소구금융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금융이라는 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해주고 개발 건설 촉진시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지금 틀린 거 고르니까 22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당시장의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1번 1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그렇죠. 수요자와 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지는 시장 맞고요. 두 번째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3번 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저당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맞습니다. 4번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이 1차 저당 대출자니까 이게 바로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 대부 제공하고 저당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고. 5번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 저당 차입자, 그렇죠. 1차 시장에서의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간접적인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맞아요. 다 오고 하나 X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28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X. 2.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이 있다. 맞습니다. 3번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다. 맞습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맞습니다. 5.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간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2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9번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MBB의 투자자는 MBB
주택 저당 증권을 말합니다. 모기지 빼기 펀드.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같이 갖는다. 그렇죠. 투자자는 소유권 없습니다. MBB는 BEB 다 발행기관이 원리금 상한 위험이나 소유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당 소득권 소유권을. 그래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3번, MPTS는 모기지 패스스로 시큐리티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그렇죠. T가 중복돼 TT니까 투자자가 저당에 대한 조기 상환 위험 플러스 그리고 저당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경매 실효권까지 이전된다. 맞습니다. 다음, 영모기지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영모기지로 장기주택 저당대출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이번에 있는. 틀렸죠. 한국은행은 이런 거 안 합니다. 3번 CMO Collateralized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9번의 답은 4번입니다.